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의 기법 7강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7강까지 왔네요. 약속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좀 정리하고 왔었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난 저의 전담 미용사가 다음 주쯤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녹화는 다 끝날 텐데 안타깝네요. 제 머리가 정리된 모습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지겹도록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빨리 못생긴 얼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SF물을 다룰 겁니다. 고백을 드리자면 다른 장르물에 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오랫동안 좀 쫓아온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묘하게 SF물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그 독서를 그만둔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정확히는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된 SF 소설을 잘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때가, 그러니까 PC통신이 처음 시작되고 PC통신상에서 한국 SF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들을 폭발적으로 게재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정확하게 그 SF의 부흥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뛰어난 SF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SF 작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흥미롭게 살펴보시면 될 만한 작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SF는 묘하게 읽는 분들만 있는 장르가 된 것 같아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갈라파고스화라고 하죠. 갈라파고스화란 건 왜 옛날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탐험대가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곳을 가봤더니 거기에 멸종한 줄 알았던 수많은 그 동물들이 거기에 따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섬 내부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문화현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특정 지역의 문화산업이 자신들만의 자생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현상이 정확하게 그런 거거든요. 일본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랑 상당히 유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자생적인 문화들을 만들어 나갔죠. 한국의 SF 역시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면 굉장히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그 작품을 즐겨오신 분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작품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 몇 년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훌륭한 SF 작가분들이 많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계세요. 꼭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강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SF물도 그 발전의 초기에는 산업혁명, 특히나 과학혁명의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과학혁명이 생기고 비로소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몸으로 체화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그 문화적인 산업에도 변화나 발전이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과학혁명의 요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소설들이 SF 소설이라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SF 소설이라고 불리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상상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수학자가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들,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로 한정을 시키죠. 지구의 공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인구 분포, 예를 들면 그리고 대기 중의 성분, 동식물들의 현황,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주도 포함이 돼야겠죠. 우주에서 내려오는 운석의 영향.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모든 종류의 변수를 우리가 집결해낼 수 있다면
그걸 계산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라플라스의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할 수 있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모든 변수를 알아낼 수만 있으면. 물론 이 세계의 모든 변수를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아주 어려워지겠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과학으로서 못할 것이 없다. 즉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과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과학혁명기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품었던 어떤 이상 같은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전의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가 문제점들을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당대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과학 만능주의는 기계주의라고 불리는 굉장히 특이한 철학 사조로까지 이어집니다. 기계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기계의 부품처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에 의하면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일종의 기계 장치의 움직임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신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그 생명의 신비란 건 기계적인 작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의 모든 구조가 다 그렇다. 동식물의 움직임들도 기계처럼 이해할 수 있고 공기의 흐름, 사람의 혈액의 순환, 심장 박동 이런 것들도 전부 기계장치의 움직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자, 과학만능주의에서 기계주의까지 이 여러 가지 사조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의 과학 문명, 자신들이 누리고 발전시켜가고 있는 과학이란 그 기제가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힘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계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과학을 통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극단적인 의견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종교 중심의 가치관에서 과학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이 전도되는 과정에서 과학을 전지전능한 어떤 기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대에 팽배했던 벨 에포크란 거는 이제 그 낭만주의의 한 사조예요. 좋은 시대란 뜻입니다. 벨 에포크 자체는. 그러니까 이 벨 에포크의 공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세계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나. 이 공기와 과학 만능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종의 과학을 통한 아주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고 동시에 이 안에는 일종의 광신 같은 것들도 숨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의 사람들은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앞날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SF 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SF 소설이라고 하면은 이 말을 먼저 풀이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SF 소설이란 건 사이언스 픽션을 뜻하죠. 사이언스 픽션이란 건 사이언스는 과학, 픽션은 허구라는 뜻인데 일종의 소설 같은 것들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이 사이언스 픽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언스 픽션을. 우리나라식으로 이것들을 번역했을 때. 재밌는 건 이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따져봤었을 때 약간은 엇나간 그 말이기도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보시죠. 과학소설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이기 때문에 과학소설이라고 하면 그냥 직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공상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공상이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는 상상한다, 공상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을 공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이언스 픽션의 팬들 혹은 사이언스 픽션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은 이 공상과학 소설이란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사이언스 픽션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 형태의 사이언스 픽션이 나오면서 이 분류라든가 이 기준도 무색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이언스 픽션은 아예 황당무계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그리는 소설들이 아닙니다. 사이언스 픽션은, SF 소설은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른바 이런 형태의 사이언스 픽션, 즉 실제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덧대지만 그 덧댄 상상력이 과학적인 원리를 아예 부정하거나 망치지 않는 선에서 가미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정통의 SF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SF 소설을 하드 SF라고 부릅니다. 하드 SF의 계열의 작가들 혹은 이 하드 SF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거나 그 과학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한 SF 소설들을 SF 소설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과학소설은 과학적이어야지 황당무계하면 그게 과학소설이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말을 바꿔보죠. 과학소설은 과학소설이어야지, 과학소설은 과학적이어야지 거기에 공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번역이에요. 앞쪽에 공상이란 말이 왜 들어갔느냐면 최초의 공상소설들을 소개하는 잡지 중에서 판타지 앤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이 판타지를 공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잡지는 판타지 소설,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마법이라든가 굉장히 신비한 무언가를 다루는 제의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소설과 SF 소설, 사이언스 픽션을 함께 모아놓은 잡지였어요. 그런데 이 잡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판타지 앤 SF를, 판타지 앤 사이언스 픽션을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그냥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즉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분류들이 딱 자리를 잡힌 후에는 SF 소설을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번역을 하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SF 소설, 특히나 하드 SF를 진짜 SF 소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상이라는 걸 아주 극도로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드 SF와 소프트 SF에 관해서는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F 소설의 탄생기에 처음으로 두각을 드러낸 작가는 역시 쥘 베른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런데 쥘 베른을 모르는 분들도 몇몇 작품을 대면 그 작품이라고 떠올리는 작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작. 첫 번째 대표작은 이걸 과학소설로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충분히 좀 약간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작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쥘 베른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쥘 베른은 첫 번째로 명성을 얻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자, 어떤 귀족이 세계 일주를 하는데 내가 80일 동안 전 세계를 다 돌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도박 같은 내기를 겁니다. 자, 당대의 서구 사회에 가장 최신의 문물들, 예를 들면 열기구, 자동차, 거대 선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줄벤의 주인공들은 80일 동안 세계를 도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반전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설을 통해서 80일간의 세계를 통해서 줄베르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작품으로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큰 성공을 거두자 그 다음부터 줄베르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고력 혹은 과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상상력을 동원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러 형태의 소설들을 발표합니다. 자, 어떤 걸 발표했을까요? 그 다음 달나라 여행.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달 세계로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줄베른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서 달나라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포처럼 생겼는데 그 내부는 비어있고 사람들이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포탄을 대포에 끼운 다음에 쏘아 올리는 거죠. 원리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현재의 미사일 로켓과 현재의 유인 우주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대포란 건 포에서 발사하는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거고 현재의 우주선은 그 우주선 자체에 엔진이 달려서 이 엔진을 통해서 날아가는 게 좀 약간 다른 거죠. 또 다른 거. 해저 이말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해저 이말리는 당대에는 처음에 기초적인 개념만이 나왔던 바닷속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대 함선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거대 함선이 나중에는 심해에 살고 있는 여러 괴물들, 특히나 이제 그 거대 오징어들이 있죠. 이 오징어와 막 그 사투를 벌이고 이런 내용들을 그린 소설입니다. 또 다른 소설도 있습니다. 지저세계 대탐험. 예. 땅 속에 거대하게 빈 공간이 있고 여기는 원시 상태의 여러 동물들, 특히 공룡들이라든가 거대한 시조새들 이런 존재들이 살고 있고 여기까지 드릴 형태의 탈 것을 타고 뚫고 내려간 사람들이 모험을 겪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임머신. 시간을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굉장한 상상력이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개념들 참고적으로 타임머신은 좀 다른 작가가 썼습니다. 줄베른이 쓴 게 아니에요. 웰즈가 썼습니다. 그건. 아무튼 줄베른이 다뤘던 여러 작품들을 떠올려 보시죠. 달세계 여행, 달나라로서의 여행. 지금 현재의 과학으로 가능하죠. 해저 이말리. 사실은 이 시기에 이미 잠수함의 기초 개념이 나와 있었고 나중에는 줄베른이 떠올렸던 그런 형태의 잠수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저세계 대탐험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겁니다. 줄베른이 이렇게까지 정확한 소설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면밀한 사고 실험을 처음으로 픽션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고를 실험하는 것을 통해서 훌륭한 픽션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줄베른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SF 소설들,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의 비전이 지금 현재 속속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어릴 적에 봤던 여러 가지 SF,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다룬 작품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사고 실험이 그렇게까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게 되죠. 재밌는 건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이건 여담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시기의 문제는 좀 잘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올해가 2020년이죠.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좋아했던 SF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20 원더키디라는 작품이었죠. 그 만화를 보면 아주 먼 우주에 저 바깥에 있는 행성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는데도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는 일도 성공하지 못했죠.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최근에 개봉한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류가 화성 탐사를 하게 됐을 때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몇 년 내로 우리가 화성 탐사를 할 수 있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F 소설에서 다뤘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 허무맹랑한 미래의 모습들이 모습들 가운데서 몇몇 가지는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끝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줄 베른이라든가 혹은 과학혁명, 초기의 과학소설들은 19세기 때 폭발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넘어와서도 이러한 과학 문명에 대한 맹신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인류가 비로소 좀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양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두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시간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20-30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19세기의 사람들은 과학혁명에 대한, 과학에 대한 맹신과 그 낭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가 과학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즉 그리고 과학을 믿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무언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하면 여러 가지가 발전합니다. 의학도 발전하고 공장의 설비라든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대들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발전하게 되는 게 있죠. 그건 무기입니다. 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속속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비행기가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폭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주 위험하고 잔악한 전쟁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시시대의 전쟁은 그냥 칼을 든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총이 발명됩니다. 그때부터는 총격전이 벌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 과학혁명 이전의 총격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방식은, 물론 전쟁은 모두 잔인하긴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총은 성능도 떨어지고 또 이제 약간의 기사도의 전통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일렬로 쫙 줄을 선 후에 한 발 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장전을 하는 동안 또 그 사람들이 쏘고, 즉 라인 배틀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때는 이미 그 라인 배틀의 원리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발전된 무기가 크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1차 대전은 참호전이 중심이 됩니다. 1917 같은 영화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긴 참호라고 해서 땅을 파놓고 거기에 임시로 진지를 구축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총을 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산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기가 그 시간 사이에 너무나도 크게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 우리는 어떠한 종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파괴력의 무기,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겁니다.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 원자폭탄의 투하라는 사건 앞에서 느꼈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는데 사실 이 과학의 발전이 불러온 것은 원자폭탄에 의한 대량 살상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한 발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폭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이 폭탄의 원리를 알아낸 이상 각 나라들이 이 폭탄들을 개량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과학 문명이란 것이 전 시대 사람들 혹은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그저 낭만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가 근대라고 불리는 모더니즘의 종언이 고해지고 이 모더니즘을 벗어나기 위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과학만능주의는 세계를 과학이란 질서를 통해서 한데 포섭해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원자폭탄에 의한 대량 학살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한 중심의 무언가를 포섭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여러 개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쯤 나왔던 SF 소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공포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10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전의 SF 소설들이 내일에 대한 굉장히 낭만적인 가능성들이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탄생했던 소설들은 보다 어둡고 비관적인 미래를 그려내게 됩니다. 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즉 50년대가 지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종언을 구하고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이 시작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암울한 미래를 그린 여러 SF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사이버펑크, 즉 미래의 기술은 아주 발전했지만 그 사회상은 지극히 어둡고 폭력적이기 그지없는 어떤 사조들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반발도 생기게 됩니다. 과학 중심의 소설,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 SF,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가 기초된 소설들이 SF의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기, 즉 과학적인 상상력이 가미가 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 이외에 훨씬 더 좀 여러 가지 설사 과학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상상력을 훨씬 더 중시한 형태의 과학소설들, 예, 하드 SF와 비교되는 소프트 SF 소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까지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충돌을 느끼면서 21세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최근에 SF 소설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경향성들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20세기 때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인권의 개념이 굉장히 중시된 이 인권의 개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실험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인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포함한 소설들에는 당연히 여성주의의 대두에 관련된 소설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 코니 윌리스의 여왕조차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집이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소설이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생리가 없어진 미래를 아주 코믹한 터치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당신 인생의 이야기이겠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집은 굉장히 두껍고 두꺼운 단편집인데 꼭 한번 읽어보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SF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조차 한 번 정도 구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테드 창이 쓴 책인데요. 최근에 이 사람의 작품 중에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드니 빌레브가 만든 영화인데, 드니 빌레브가 만든 영화인데, 컨택트란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어요. 근데 원제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이 훨씬 더 좋아요.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한국 SF 작가분들, 굉장히 뛰어난 한국 SF 작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장 제일 좀 눈에 띄는 분은 역시 김초엽이란 분이 계세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 단편집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곽재식이라는 분이 쓰신 단편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한국 SF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초기의 낭만적인 시대상에서 발전한 SF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점점 과학에 대한 맹신이 과학의 이성 문명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고, 이 반성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비관적인 SF의 세계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다가왔을 때 이 비관적인 세계관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극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극복은 인권의식의 신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예전에는 그저 과학적인 문제들을 다뤘으나 요즘은 이 과학을 통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적인 상상력, 예를 들면 AI의 인권, 혹은 여성의 인권, 혹은 약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발달된 과학 문명 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SF는 미래에 발달된 과학을 다룬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보다 충실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SF 소설들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요즘 좀 관심을 갖고 읽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여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7강 SF물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